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잇단 인수합병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사흘간의 하락세를 접고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다우는 1.3% 오른 9,789로 마감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2% 내외로 급등하며 사흘 만에 상승 마감됐습니다. 잇단 M&A 소식에다 메르켈 총리의 총선 승리로 친기업적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이 내년에 원달러 환율 1,100원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합니다. 삼성은 내년 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해 원달러 환율 1,100원, 배럴당 유가 84달러, 경제 성장률 2.3% 등으로 경기 지표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찬성 164표, 반대 9표 등으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오늘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 취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수요일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가 1.3% 가까이 올라서 9,789를 기록했는데요. 장중에는 9,800선을 돌파하기까지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M&A 소식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때문에 지난주 낙폭을 하루 만에 모두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M&A 호재 때문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일단 다우지수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은 M&A 호재로 인한 지수의 상승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A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들이 조금은 그쪽으로 무게감을 싣고 있다는 이야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의 M&A 호재가 개인 투자가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1.28% 하락한 9,789포인트, S&P 지수 또한 1.78% 하락한 1,062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여주었었고 나스닥 지수 또한 1.9% 상승하면서 2,100포인트대를 다시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3일 연속 하락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지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다우지수 만약 밀린다고 했을 경우에 20일 이평선이 있는 9,600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9,600선에서만 지지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의 건전한 조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금만 관심이 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장에서는 20일 이평선을 하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5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9,800선까지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서의 다시금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흐름 이어져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M&A 호재와 함께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미국 시간으로 10시 반 이후 시장에서는 행보장세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했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지금 반발 매수의 유입 그리고 M&A 호재로 인한 장 초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역시나 주요 기업들이 M&A 계획을 잇따라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제록스가 M&A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요즘 M&A를 하는 기업들을 보았을 때 예전 대리, 피롯을 인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피인수 기업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인수하는 기업은 지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지금 피인수 기업에 대해서 지금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였던 것이 인수하는 기업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재무적인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제록스 같은 경우는 ACS를 인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록스는 이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 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장중 1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 마감은 15%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이와 반면 ACS는 1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에버트 레버토리스는 솔베이의 제약산업을 인수 계획한다는 발표와 함께 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J&J가 크루셀 지분을 인수한 전망이 나오면서 1%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젠텍과 아메리칸 시큐리티스도 인수 제안을 동의하면서 38.9%나 급등을 하는 등 M&A 호재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M&A가 이번에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M&A로 인한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모든 거의 전 업종이 상승 마감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특별히 M&A 소식이 전해진 관련 해당 섹터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나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제록스가 ACS를 인수를 발표를 하면서 IT 관련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A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사무기기 제조업체인 제록스가 ACS를 인수를 함으로써 기업 솔루션을 좀 더 다각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나스닥이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CSS 같은 경우에 4.7%, 유니시스코프 같은 경우도 15%대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휴잇, 어소시에이츠, 엠독 같은 경우도 1%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에버튼은 솔베이의 인수 소식과 함께 제약업종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보통 제약업종들은 이런 M&A 호재가 떴을 경우 업종이 같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는 테마군이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제약업종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지만 만약 이런 것들이 다시금 또 다른 여타 다른 제약업종에서는 이런 거품이 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시장에서의 흐름이 계속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약업종의 강세가 얼마만큼 이어져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M&A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반대적으로 이제 급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M&A를 통해서 대부분의 IB 은행들, 즉 이제 시티 그리고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같은 예전부터 전통적인 IB 은행들 자체가 결국은 이러한 것들로 인한 이제 투자 자문 이런 효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은행주들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시티그룹은 4.3%, 에버코어 파트너스 같은 경우 5.3% 상승을 하면서 금융주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M&A 호재 때문에 관련 정말 섹터였던 기술주 그리고 제약주 또 자문 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주까지도 일제 상승했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에서도 삼성이미징이 삼성전자에 피인수될 것이다. 이것이 거의 조회 공시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서 삼성이미징이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 뉴욕 증시 역시 지금 M&A 소식이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향후에 뉴욕 증시에 어떤 이런 활발한 M&A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일단 이제 M&A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업들이 무게감을 싣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경기 위축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시장에서는 급격하게 재무 조정을 하는 등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대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들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투자보다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에서 현금을 이제 방출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한 기업들이 경기 회복에 대해 무게감을 실는다 쪽으로 의견이 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M&A가 호재로서 작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형 M&A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여태까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인 M&A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가치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이유였던 것이 M&A를 통한 투자 자문으로 인한 수익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은행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M&A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 자문 자체가 갖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M&A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M&A는 증시 상승에 또 다른 재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한 단계 더 급등한 이후에 시장에서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출구 전략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는 등 악재들이 빈번한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선 반영됐다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M&A가 줄줄이 터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으로 인한 다른 은행 업종들 그리고 여타 다른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호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는 호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M&A 호재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 앞두고 좀 증시가 잠잠한 상황에서 M&A가 어떤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 들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정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 비롯한 경기 민감주에서부터 이제는 순환매가 슬슬 방어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10월달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인 긍정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급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기간 조정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다시금 또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보았을 때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지난주 발표가 됐었던 신규 주택 매매 그리고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나쁜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 이후 단기간의 조정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여론이 조금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표가 나타날지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업종 순환매 장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또 다른 상승 추세의 여력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경기 방어주 쪽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조금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M&A 호재 등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꾸준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 지금 증시에 순환매 장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은행주들이 강세 움직임에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횡보장세의 움직임으로 지금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3분기에 지금 실적 발표들,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리서치 보고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에 어닝 모멘텀으로 인한 다시금 또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모습 그리고 호재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업종별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추세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도 특별한 호재가 나왔을 경우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앞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시켜 보면은 9,600선 그러니까 20일 이평선 정도만 지지가 되면 약간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건전한 조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렵사리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만한 그런 재료들이 오늘 밤에 또 나오면 좋을 텐데 지표 잡힌 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주택 가격 지표들이 지금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약세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지 아니면 한 단계 더 조정이 나올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 조사치였던 마이너스 14.20을 얼마나 더 상회할지 하회할지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유럽 증시는 미국에서 들려온 M&A 소식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2% 안팎으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어제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안을 밝혔죠. 총 291조 원이라고 하는데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가 이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총 지출이 이제
91조 8천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이제 284조 원이었는데 네. 이거보다는 이제 2.5%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할 경우 올해 예산이 301조 원이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안보다는 좀 적은 규모가 되겠죠. 네. 이 증가율로만 보면은 지난 2005년 대비해서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가 내년 재정 전략, 이 나라 살림 계획에 이 사실상 이 출구 전략을 적용한 셈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금융위기 이후 뭐 동원됐던 각종 한시적인 사업들, 뭐 이를테면은 이 신용보증기관 출자라든지 이 국공채 인수 같은 이런 이제 사업들이 좀 종료가 되고 또 이 중소기업 수출 보증 지원이라든지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유지는 되지만 그 규모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소득층 지원 같은 이른바 이 서민 생활 안정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정부는 방침을 정했고요. 또 이 4대강 살리기 같은 이 정책 사업에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아직 위기가 끝나지는 않았다면서 이 재정 지출과 함께 이 건전성 조기 확보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좀 일성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내년도 나라 살림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실상 출구 전략을 이쪽 예산안 관련해서 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늘어난 분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보건복지 등등의 외교 R&D 등의 분야였는데 특별히 보건복지 분야 포함해서 좀 항목별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이제 이른바 정부의 이 친서민 기조가 담겨 있는 보건복지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예산의 확대 폭만 놓고 보면은 이 8.6% 작년 대비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신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데다가 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8%입니다. 이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규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재원 배분하는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뭐 중증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이 또 둘째 아이 무상 보육 같은 이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증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만 예산 약 1,474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여기에 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 이 취업 지원에도 약 3,984억 원, 4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여기에 또 이제 네. 최근에 문제가 된 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 신종 전염병 의료 기반 사업에 1,740억 원의 예산, 또 이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에 약 8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또 이제 가장 큰 규모죠. 사실 이게 이제 보건복지 분야냐 또 이 건설 분야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보금자리 주택 예산에 있어서도 약 8조 8,3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일자리 부분에도 또 관심이 그렇죠. 이제 많이 모아지는 대목이 있겠는데요. 네. 당초 이제 올해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내년에도 이 상당 부분은 지속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 분야를 약 14만 명분을 일단 내년에도 유지를 할 예정이고요. 네. 또 구직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 역시 뭐 규모 자체는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이 연장 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뿐만이 아니라 2013년까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어떤 청사진을 함께 내놓아서 눈길을 끌었는데 결국에 2013년까지 구멍난 나라 국간을 좀 잘 메워보겠다라는 보관인 것 같아요. 계획대로 좀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앞으로 이제 5년간 정부의 재정 전략이 나왔습니다. 크게 이제 두 줄기로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테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나라 빚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나라 빚을 이른바 40% 이제 국내에서는 마지노선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 40% 선 이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뭐 가게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네. 결국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쓰는 거는 쉽지만 벌어서 빚을 갚는 거는 그만큼 또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이 재정 건전성 확보 시기를 2012년으로 정했는데 이것을 이제 1년 미뤘습니다. 그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국가에서도 토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정부 예산 수입이 내년에 같은 경우 이제 경기 침체 여파로 2.8% 증가에 그치겠지만 이것이 이제 2011년, 2013년으로 갈수록 매년 7%에서
9%가량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현재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씀씀이를 줄이는 이른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줄여나가서 2014년에는 이 GDP 대비 0.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제 표를 보면서 자세히 이제 도표를 보면서 알 수 있겠지만요. 내년에 이제 재정 총량 같은 경우 이제 당장 내년에만 해도 나라 빚이 이제 400조 원을 돌파를 합니다. 이제 407조 원이고요. 이게 2013년까지 가서 이제 500조 원에 가까운 493조 원의 나라 빚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재정 수지 자체는 이제 51조 원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서 재정 건전성을 그만큼 유지하겠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보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뭐 초점을 맞춰봐야 되겠는데요. 정부의 같은 계획이 달성이 되려면은 적어도 내년에만 해도 4%, 또 2011년 이후에는 5%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이뤄야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물론 윤중현 장관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정부의 미래 전망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또 한편에서는 이 국제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형편이고요. 또 하나는 유가나 환율 같은 이른바 이제 정책 변수들이 계속 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꾸준한 5%대 이상의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민간 연구소들도 그렇고 정부 내에서도 뭐 이제 KDI 같은 국제 연구소들 역시 현재로서는 좀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또 일각에서는 이 중장기 재정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재정 수입 증가율을 좀 인위적으로 깨맞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좀 이 경제 성장률을 좀 더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00조가 넘는 나라 빚, 이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국가가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들도 뭐 상황이 그닥 다르진 않은데요. 지금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개월 만에 최고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자 폭탄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요.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이 CD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가 이달 들어서도 줄기차게 상승하고 있어서 가계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이 전망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은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4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5월 같은 경우 5.25%대였으니까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리만 놓고 봤을 때 지난 1월 이후로 가장 높고요. 또 상승 폭으로만 봤을 때는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당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최고치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결국 서민들의 대출 이자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담을 이제 안게 되는 형국인데요. 현재 이제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약 257조 원 규모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가계가 연간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약 4,100억 원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자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산업계 소식 중에서 M&A 소식이 좀 많이 흘러나왔었는데, 특별히 포스코 정준영 회장이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하는데 관심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정준영 포스코 회장이 이 수출입 동향 이 확대 점검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대우 인터내셔널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또 공식 매각 일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참여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정 회장 이 같은 발언이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와 관련해서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을 뭐 인수 이사를 밝힌 것으로 표명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증권가에서는 뭐 포스코가 이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꾸준히 알려져 왔지만, 이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바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각 대금만 해도 이제 2조 원이 넘을 규모로 현재 알려져 있지요. 이 대우 인터내셔널 두고 이제 포스코가 가장 유력한 주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여기에 또 SK나 GS, 또 롯데 같은 대기업들이 경쟁 역시도 앞으로 좀 본격화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이 현금성 자산만 해도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자원개발 분야에 있어서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제 확실한 인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인수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도 대우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되는 철강 물량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또 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뭐 이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수에 있어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가치 평가나 이 경쟁 업체들의 동향 변화에도 현재로서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매각 의사를 밝혔으니까요. 네. 이제 10월 중에 매각 주관사를 설정해서 이 2단계 경쟁 입찰을 걸쳐서 아마도 연말쯤이면은 이 대우인터내셔널의 최종 인수자가 밝혀질 전망입니다. 네, 대우인터내셔널의 새 주인이 과연 포스코로 결정이 날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가 1.3% 가까이 올라서 9,789로 종료가 됐고, 장중에는 9,800선마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M&A 계획의 발표가 잇따르면서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